당신 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소.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담긴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리켰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지요. 결백을 주장하는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연화는 차가운 옥방에 홀로 갇혔습니다. 약속을 지킨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과연 연화는 이 절망 속에서 무엇에 기대어 버틸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충청도 청풍현 깊숙이 자리한 산촌에 박진수라는 훈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서당을 이끌며 수십 년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온 어른이었지요. 허리가 굽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었어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서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박 훈장의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논두렁 분쟁도, 상갓집 서찰도, 아이 이름 하나를 짓는 일도 박진수의 붓끝에서 해결되었지요. 그 집 안채에는 며느리 한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몰락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변변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이 농가로 시집을 온 여인이었지요. 가난 때문에 고른 혼처였으나 연화는 그것을 단 한 번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로 향하는 것은 언제나 연화였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면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의 아침상을 차렸지요. 밥이 뜸들 사이에는 뜰을 쓸고 상을 올린 뒤에는 빨래를 챙겼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었지요. 시아버지 박진수가 병석에 눕게 된 뒤로는 미음을 쓰고 약을 다리는 일까지 연화의 손에 달렸습니다. 약재를 고르는 법도 모르던 연화가 어느새 쑥뿌리와 오미자를 손으로 짚어낼 만큼 되었지요. 시어머니 윤 씨는 연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가난뱅이 집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이야. 그런 말이 부엌 쪽으로 흘러들어 오는 날이면 연화는 아궁이 불을 살피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 집에서 버티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남편 박도겸은 마을에서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공손히 앉았으니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만도 했지요. 그러나 연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겸은 말없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착한 며느리라 불렀습니다. 그 칭찬이 연화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진수의 병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약을 다려드려도 기침이 줄지 않았고 미음을 올려도 몇 술 뜨지 못하고 눕고는 했지요. 연화는 밤마다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안채에서 숨소리가 고른지 불규칙한지를 잠결에도 가늠하면서 잠을 청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연화가 약사발을 들고 방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낮고 힘이 없었으나 부름은 분명했습니다.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진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으로 비껴든 햇살이 그의 얼굴을 옅게 비추었지요. 앉거라.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작은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목패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큼
작고 낡은 것이었지요.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내게 맡긴다. 연화는 두 손으로 목패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첫 번째 제삿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거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묻지 말고 지키거라. 그것이 내 도리이고 이 집 안의 도리이니라. 연화는 한참 목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무겁지 않았으나 손 위에서 쉽게 들어 올려지지 않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지요. 약속하겠습니다. 연화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진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숨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창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지나가며 처마 끝 낙엽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목패를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는 사랑방에서 기침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듣고 모처럼 일찍 잠을 청했지요. 도겸은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살피다 등불이 꺼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연화만이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목패를 손에 쥔 채로요. 새벽이 오기 전 안채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는 이불을 반쯤 덮은 채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품 안에 목패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연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고가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박씨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운 제자들이 왔고 논두렁 분쟁을 해결해 준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왔고 이름 모를 인연으로 박 훈장 집밥을 얻어먹은 사람들도 왔습니다. 마당은 금세 북적였지요. 조문객들은 빠짐없이 연화를 칭찬했습니다. 저 며느리 아니었으면 훈장 어른이 그렇게 편히 가시지도 못했을 게야. 새벽마다 약다리는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다지.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울컥하지도 않았고 힘들었다는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문상객의 빈 잔을 채우고 부엌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윤 씨는 상청 한가운데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손수건을 눈가에 댔다가 물러가면 얼른 내렸지요. 그 눈물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연화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도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있었으나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논세마지기는 내 이름으로 넘겨야 해.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 얘기는 장례가 끝나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복잡해진다. 지금 해야 해. 연화는 불을 뒤적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아궁이 앞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로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윤 씨가 달라진 것이 먼저였지요. 음식 간이 조금만 싱거워도 연화를 꾸짖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냐? 친정에서 밥도 못 배웠냐? 연화는 대꾸 없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늦게 걷었다는 이유로도, 방에 불을 너무 일찍 껐다는 이유로도 윤 씨의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도겸은 그럴 때마다 어딘가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를 핑계로 장터에 나가고 친구를 만난다며 며칠씩 집을 비웠습니다. 연화는 혼자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제상에 올릴 포를 고르고 술을 담그고 제기를 닦았습니다. 잠을 줄여야 했지요. 어느 날 밤 도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일이 보름 남았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함께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겸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소. 당신이 뭐든 잘하는 사람 아니요. 돌아앉는 등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도겸이 늦은 저녁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들고 호롱불 아래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연화가 물을 들고 방문 앞에 섰을 때 도겸은 얼른 장부를 덮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 가져왔습니다. 그냥 두시오. 연화는 물사발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윤 씨는 어느 날 대청마루에 앉아 마을 안악 두엇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가 마루 아래를 지나가는데 윤 씨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뜻대로 되는 집이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참았지만 이제 내 눈치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안악들이 웃었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위기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치는 안악들이 연화에게 슬쩍 묻기도 했지요. 박씨 댁은 요즘 어떠냐? 어른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가 많이 변했다더구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게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 아랫목 깊숙이 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받아내던 그날의 눈빛, 긴 숨을 내쉬던 그 순간 연화는 목패를 다시 치마 안쪽 깊이 꿰매어 넣었습니다.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기로 한 것이었지요. 밤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연화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도, 그 욕심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도 연화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유언은 분명했습니다. 제삿날까지 연화는 이불을 여미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서 있는데 윤 씨가 행랑채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적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시아버지 제사상에는 문어를 올려야 해. 내일 장터 가서 사와.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기 닦는 거 어제 다 했냐? 어른 돌아가시고 처음 지내는 제사인데 흐리 멍덩하게 해서야 쓰나. 예, 닦았습니다. 윤 씨는 대답을 듣는 둥 마는 둥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두레박을 다시 내렸습니다.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우물 안에서 울렸습니다. 차갑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제삿날 사흘 전이었습니다. 윤 씨가 안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어졌어. 돈괴 안에 있던 은전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연화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윤 씨는 돈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지요. 도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없어진 겁니까? 20냥이야. 20냥. 그게 어디 작은 돈이냐. 윤 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연화에게 꽂혔습니다. 너밖에 없어. 안채를 드나드는 게 너밖에 없잖아. 연화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손댄 사람이 손댔다고 하는 것 봤냐. 도겸이 윤 씨와 연화를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 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방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에 쌓인 항아리를 들추고 마루 아래를 들여다보고 부엌 선반을 내렸습니다. 한참 뒤였습니다. 도겸이 연화의 방 아랫목 이불 아래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은전이 쏟아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손을 들어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냐? 연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넣어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꾸민 일입니다. 꾸며 누가 왜 내 방에다 은전을 가져다 둬? 도둑질하고 이제는 남 탓까지 하는 거냐? 연화는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바닥에 떨어진 은전 한 잎을 집어들고 한동안 그것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도겸 씨.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도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일단 마을 어른들께 알리고 판단을 구해봅시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 씨는 이웃집 안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안 슬프고 돈이나 훔쳐 달아나려 했어요. 윤 씨의 목소리는 높고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알고 지낸 얼굴들이었습니다. 새벽 우물가에서 인사를 나누던 이들이었습니다. 연화를 착한 며느리라 불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눈빛들이 지금은 달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 실망한 눈, 발을 빼려는 눈.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누군가 넣어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누군가가 군중 속에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연화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도둑을 내 집에 두고 살 수는 없다. 연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치마 안쪽 깊이 꿰매어 둔 목패를 손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연화는 보자기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 아직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 씨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도겸은 행랑채 쪽 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가을이 다 간 산에는 잎이 없었고 발 아래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마을이 발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씨 집의 기와 끝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잠깐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목패가 품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사는 한 시진을 더 올라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걸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돌아선 도겸의 옆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 무엇이 있었는지 연화는 끝내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인지 외면인지 아니면 그저 무관심인지.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산길이 꺾이는 곳에서 멀리 처마 끝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에 이끼가 낀 작은 산사였습니다. 저녁 예불 종소리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낮고 둥글게 퍼지는 소리였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와야 할 눈물이 어딘가에 고여 있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요. 연화는 산사 앞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목패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산사의 주지는 노승현암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자리에 흰 눈썹만 남은 80 가까운 노인이었지요. 연화가 문간에 서서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을 때 현암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한쪽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비가 있다. 마당을 쓸면 밥은 준다. 연화는 그날부터 비를 들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공양간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편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밀려왔으니까요. 절에는 오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도 있었고 병든 가족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온 안악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굶주린 아이 셋이 절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흉년 탓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었지요. 연화는 자신의 공양 그릇을 가져다 아이들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아이들은 말없이 그릇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빈속으로 오후 일을 했습니다. 현암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암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연화라 합니다. 현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청풍현 박진수 훈장의 며느리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아버님을 아십니까? 안다. 현암은 잠시 먼 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글을 읽은 것이었느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해마다 편지는 주고받았지. 연화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스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었다. 현암이 연화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것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연화는 무릎 위에 내려놓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산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오랜 벗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절에서 내려온 나그네 편으로 연화의 귀에도 들렸지요. 박씨 댁며느리가 도둑질하다 쫓겨났대. 그것도 시아버지 제삿날도 안 기다리고 달아났다더구만. 윤 씨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터 중매쟁이를 불러 도겸의 새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 교수라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혼수를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했지요. 도겸은 새 출발이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는 모양이었습니다. 현암은 이 소식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마을 이야기는 자연스레 흘러들어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현암이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냐? 연화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왜 내려가지 않느냐? 아버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현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을 잊지 말거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절에서 병든 노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법을 시아버지 병수발 때 익혔던 터라. 손놀림이 서툴지 않았지요. 노인의 등을 밀어주고 쑥을 다려 발을 담그게 하고 밤새 숨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먼 마을에서 아픈 가족을 데리고 산사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지요. 연화를 도운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보리쌀 한 되를 두고 간 노파, 나무를 꺾어다 준 아이, 낡은 집신을 새 것으로 바꿔준 나그네. 연화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를 생각한 날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문득 윤 씨의 얼굴이 떠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도겸이 담을 보고 서 있던 옆 얼굴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지요. 그럴 때면 비지를 한 번 더 힘껏 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목패를 건넨 것은 복수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삿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산사 아래 마을에서는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연화가 집을 떠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가장 넉넉한 집 교수로 알아봐. 혼수를 제대로 가져오는 집이어야 해. 중매쟁이가 알아보니 고을 건너 이생원 집 교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생원은 젊어서 장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지요. 딸 하나를 양반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 혼처를 찾던 참이었습니다. 윤 씨는 두 손을 비볐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도겸은 새 출발이라 되뇌며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잔치를 크게 하겠다는 것이 윤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혼수가 들어오면 갚으면 그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밤중에 난 불이라 손을 쓸 틈도 없었지요. 볕단과 콩자루가 타고 겨울을 날 양식 절반이 제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웃을 탓했습니다. 누가 불씨를 잘못 관리한 게야.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시기하는 거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외양간에서 기르던 소가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여물을 주러 갔더니 소가 옆으로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어이를 부를 형편이 아니라 동네 노인에게 보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소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봄에 심은 논농사도 흉년이었습니다. 옆 논은 벼가 제법 올랐는데 박씨 집 논만 유독 이삭이 여물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훈장 어른 돌아가신 뒤로 저 집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봐. 며느리를 쫓아냈으니 하늘이 벌을 내리는 거야. 윤 씨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듣고 나서 더 사나워졌지요. 마을 안악들 앞에서 연화를 욕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복이 달아나기 시작한 거야. 쫓아낸 게 잘한 일이라고. 그러나 말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억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암은 산사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이들의 입에서 마을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지요. 현암은 들을 때마다 눈을 감고 염주를 한 알씩 넘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될 일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산사에서 연화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제삿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고 금음이 지나고 다시 초승달이 가느다랗게 걸리면 아버님의 첫 기일이었지요. 연화는 저녁마다 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으로 쥐어보고 다시 치마 안에 넣었습니다.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특히 쫓겨나던 날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손에 쥔 것이 목패 하나뿐이었을 때, 그것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밀려온 것도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열지 않았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암이 마당에 나와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산 아래 어둠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냐? 연화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현암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마음이니라. 바람이 솔숲을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들이 낮게 흔들리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한 번 들렸습니다. 제삿날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이 연화에게는 더디게 흘렀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약을 다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날짜를 세웠습니다. 아버님은 무엇을 남겨두신 걸까? 목패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제삿날까지 기다리라 하신 걸까? 연화는 그 물음을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물음표가 커질수록 오히려 더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잠을 청했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을 시험하지요. 그러나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함부로 약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말보다 행동이 앞선 어른이었고, 한 번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그 어른이 마지막 숨을 앞에 두고 며느리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까닭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초승달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산사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소나무도 처마 끝 풍경도 모두 숨을 참은 것처럼 고요했지요. 현암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법당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목패를 가지고 왔느냐?
연화는 치마 안에서 목패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현암은 목패를 두 손으로 받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엄지손톱으로 목패 옆면에 가느다란 홈을 짚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목패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크기였지만 죄가 오래되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암이 열쇠를 연화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수가 내게 말해두었느니라. 죽기 2해 전이었지. 현암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당 재단 아래 마루를 드러내며 작은 나무 상자가 나옵니다. 그 상자를 여는 열쇠가 목패 안에 숨겨 두었던 것이었지요. 상자 안에는 봉인된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내용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느니라. 유언장 겉면에는 박진수의 손으로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제삿날 집안 어른과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만 열 것. 아버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현암이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이 연화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화는 열쇠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리고 며느리가 어디로 밀려날지까지.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목패 하나만 건넨 것이었지요. 연화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현암은 홀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씨 집 사당에서 상자를 꺼내 다른 곳에 옮겨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소문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현암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심이 깊은 사람은 필요한 것을 없애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랜 세월이 가르쳐 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 집에 유언장이 있다더라. 훈장 어른이 재산을 어디에 남겼는지 문서가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이 윤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사랑채로 도겸을 불렀습니다. 사당 재단 밑에 상자가 있다는데 내가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 집 재산 문제는 내일이야. 도겸이 사당으로 갔습니다. 마루를 드러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시 구석구석을 짚어보았지만 상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누가 가져간 거야? 윤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말이 오가는 것을 담 너머 마을 사람 하나가 들었습니다. 소문은 다시 번졌습니다. 현암은 산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자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열쇠를 목패 안에 다시 넣고 몸에 지녔습니다. 제삿날은 내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니 시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시던 그 숨소리.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며느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것이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얼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산사의 법 땅 안 촛불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목패를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제삿날 아침 박씨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원로 셋이 먼저 왔고 먼 데서 온 친척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훈장의 첫 기일이었으니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의 제사라 발걸음을 끊기가 쉽지 않았지요. 윤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오는 사람마다 맞이했습니다. 상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눈가를 붉힌 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암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쫓겨난 년이 제삿날에 기어들어와? 현암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지막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뜻, 유언 같은 건 없어. 스님이 무슨 상관이요? 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겸이 마루에서 내려와 현암 앞에 섰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일에 끼어드시는 것은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현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마당 가운데 놓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오? 고인이 남긴 봉인된 유언장입니다. 제삿날 모인 자리에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겸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도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연화가 먼저 도겸에게 손을 댄 것이 도겸이 굳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놓으십시오. 도겸이 연화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재산을 남에게 넘길 수는 없어. 아버지가 뭘 써놨든 이 집은 내 집이야. 마당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자라 불리던 도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원로 한 명이 천천히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방금 한 말이 자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가? 도겸이 뒤늦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놀라서 한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승려가 가짜 유언을 들고 와서 집안을 어지럽히는 거라고요. 도겸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암이 상자를 다시 보자기에 쌌습니다. 유언은 공정한 자리에서 열어야 합니다. 관아에 부탁해 부사 앞에서 열도록 하는 것이 고인의 뜻에도 맞을 것입니다. 원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옳은 말이요.
한 원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부사에게 기별이 갔습니다. 부사는 다음 날 관아로 관련자들을 모두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윤 씨와 도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암은 연화와 함께 산사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발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씨 집 기와 끝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곧 끝난다는 안도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폭풍이 오기 전 바람이 멎는 것처럼 그 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현암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도 따라 걸었습니다. 오르막이 이어졌습니다. 발 아래 돌이 굴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며 올랐습니다. 마당에서 도겸의 손목을 잡던 순간이 자꾸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낯선 손이었지요.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손이 이렇게 낯설어진 것이 슬프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연화는 몰랐습니다. 산사 문이 보일 즈음 현암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된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법당 안 촛불이 멀리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모든 것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로 향하는 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현암이 앞장서고 연화와 원로들이 따랐습니다. 윤 씨와 도겸도 함께였지요. 길은 장터를 지나 고을 관아까지 이어졌습니다. 반 시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앞서 상자를 들고 가던 원로 하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상하오. 보자기가 가벼웠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겁니다. 길을 걷는 사이 누군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더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걷지 않았소. 당신 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소. 연화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거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제삿날에 들이닥치더니 이제 유언장까지 없애버린 거야. 원로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한 원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 씨,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소? 아무도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현암이 나섰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저만 압니다. 제가 직접 박진수에게 들었으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사는 현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자체가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연화를 관아에 두겠소. 상자가 나오면 다시 판단하리다. 연화는 차가운 옥방에 갇혔습니다. 돌벽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집 한 단이 깔려 있었고 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구멍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지요. 연화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날, 목패를 받아들던 두 손, 약속은 지켰습니다. 제삿날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턱 아래로, 목으로, 옷깃으로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역시 도둑이었어. 유언장까지 없앤 거잖아. 연화를 착한 며느리라 불렀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겸은 그날 오후 중매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혼인 날짜를 잡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관아 문지기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 앞에 낡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가져다 부사에게 올렸습니다. 부사가 보퉁이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매 끝과 깃 언저리에 검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부사가 눈썹을 좁혔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져다 놓았느냐? 문지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던져놓고 달아났사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사는 옷을 들어 가까이 살폈습니다. 핏자국 아래로 무언가 접혀 있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부사가 쪽지를 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읽는 부사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부사는 쪽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옥방에서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단을 끌어당겨 다리를 감쌌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감으면 마당에서 무릎 꿇던 날이 보였습니다. 도겸이 담벼락을 보고 서 있던 날이 보였습니다. 현암의 보자기가 비어있던 순간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치마 안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목패가 없었습니다. 관아에 들어올 때 지니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놓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목패 없이 밤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손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허리를 폈습니다. 구부리면 더 추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하늘 한 조각이 보이는 창 너머로 별이 움직였습니다. 동쪽이 희끗해질 무렵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이것도 알고 계셨을까? 며느리가 옥방에서 밤을 보낼 것도 알고 계셨다면, 그래도 목패를 건네셨다면, 그것은 이 밤이 끝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연화는 차가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마을 원로들, 친척들, 장터 상인들까지 부사의 기별을 받고 모여들었지요. 윤 씨와 도겸도 왔습니다. 현암도 왔습니다. 연화는 옥방에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앉아 있던 탓에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허리는 폈습니다. 부사가 대청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관아 문 앞에서 보퉁이 하나가 발견되었소. 그 안에 든 쪽지에 적힌 내용을 먼저 듣도록 하시오. 포조리 쪽지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 길 위에서 상자를 바꿔치기 한 것은 자신이며 도겸에게 단량을 받고 한 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사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쪽지의 내용을 부인하겠소. 도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때 포졸 둘이 한 사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잡힌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대로 고하여라.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겸 나리께서 단량을 주셨습니다. 길을 걷는 사이에 보자기를 바꿔치기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겸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나를 팔아넘기려는 거야. 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딴 양짜리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사내의 품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엽전 꾸러미를 묶은 천 끝에 도겸의 이름 첫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도겸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포졸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내가 바꿔치기한 뒤 장터 헛간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봉인은 뜯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현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시오, 마당의 모든 눈이 현암의 손으로 모였습니다. 현암은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접힌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암이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참았습니다. 현암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나 박진수는 이 유언을 내 온전한 정신으로 남긴다. 사람들은 재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기다렸습니다. 현암이 계속 읽었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청풍현 서당과 흉년의 굴주리는 백성을 위해 쓰라.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현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아들이 재산 앞에서 어찌 행동할지 알고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시험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니 이를 탓하지는 않는다. 도겸이 두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현암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 며느리 한연화만은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택할 여인이니 모든 집행은 그녀에게 맡긴다. 마당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연화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가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원로 하나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훈장 어른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화를 도둑이라 수군거리던 입들이 이제 다물려 있었습니다.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땅만 보고 있었지요. 발 아래 먼지 속에서 무엇을 찾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대감마님, 마당을 천천히 간청드립니다. 둘러보았습니다.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새벽 우물가에서 간청드립니다. 인사를 말해보라. 나누던 이들, 장터에서 마주치던 이들, 대감마님, 연화를 착한 간청드립니다. 며느리라 말해보라. 불렀다가 도둑이라 수군거렸던 사람들이었지요. 대감마님, 간청드립니다. 그 얼굴들이 말해보라. 지금은 연화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끄러움이 간청드립니다. 그들의 눈을 말해보라.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대감마님, 오래 보지 간청드립니다. 않았습니다. 말해보라. 현암에게 걸어갔습니다. 현암이 유언장을 접어 연화의 손에 건넸습니다. 종이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의 손으로 쓴 글자들이 접힌 안쪽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윤 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없는 사람의 울음이었지요. 연화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숨소리였습니다. 그래, 라고 짧게 말하던 그 목소리. 아버님은 이 자리에서 며느리가 무엇을 택하는지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유언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먼지가 가볍게 일었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부사는 도겸을 관아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유언장 절도와 거짓 증언. 두 가지 죄목이었지요. 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엽전 꾸러미의 도장이, 사내의 자백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부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훔치려 한 죄는 재물을 훔친 것보다 무겁소. 며칠 뒤였습니다. 윤 씨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산사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아래 그늘이 깊었지요. 윤 씨가 연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내려앉는 무릎이었습니다. 잘못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훔쳤다고 몰아붙이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 그건 내가 한 짓이야. 연화는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 등이 한때는 얼마나 크고 단단해 보였는지 연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겸도 찾아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며칠째 자란 채였습니다. 다시 함께 살 수 없겠소.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묻는 사람의 말이었지요.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겸은 오래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진수의 재산은 유언대로 쓰였습니다. 청풍현 서쪽 언덕에 서당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기둥이 곧고 마루가 넓은 서당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으로 굶던 집들에는 곡식이 나누어졌습니다. 가을 내내 빈 항아리를 들고 다니던 안악들이 묵직한 쌀자루를 이고 돌아갔습니다. 현암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결국 세상을 살리는 법이니라. 윤 씨는 서당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시키던 일을 이제 자신이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손에 익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면 마당을 쓸고 수업이 끝나면 마루를 닦았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높고 날카롭던 목소리가 조용해졌지요. 도겸도 달라졌습니다. 재산 욕심을 버리고 마을 백성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을 고치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고 흉년의 씨앗이 없는 집에 씨앗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지요. 연화는 박씨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청풍현 서쪽 산 아래 작은 초가 하나를 얻어 살았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일구고 마을에서 아픈 이가 생기면 약을 다렸습니다. 산사에서 배운 손길이었지요. 처음에는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혼인 날짜를 잡을 때도, 자식 이름을 지을 때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사람들은 연화의 초가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지요.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풍현의 큰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연화는 텃밭에 쪼그려 앉아 흙을 고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맑고 높은 목소리들이 천자문을 읽어 내려가는 소리였지요. 시아버지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 굶는 백성이 없는 것. 연화는 다시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따뜻한 봄 흙이었습니다. 바람이 서당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실려왔다가 이내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셨겠지요. 연화는 다시 흙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목패는 방 안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열쇠도 없고 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패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믿었다는 그 마음의 증거였으니까요. 제사는 흩어졌습니다. 서당이 되고 곡식이 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청풍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은 그렇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는 쓰면 줄지만 덕은 쓸수록 넓어지는 법이니까요. 봄볕이 텃밭을 데웠습니다. 연화의 손이 흙 위를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고 정확한 손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덕불고 필요리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쫓겨났습니다.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옥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노승현암의 눈이 있었고,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던 그 작은 선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나누면 줄어들지만 덕은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연화가 지킨 것은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하나가 한 마을의 아이들을 글 읽게 하고 굶주린 백성의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드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